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 9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9시 30분에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원래 이게 잡혔던 기자회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기자회견이 잡혀서 아마도 선거제도에 대한 그 입장 발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요 문제 잠깐, 왜냐면 오늘은 천하람 최고위원께서 좀 일찍 가셔야 돼가지고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선거제도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좀 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나름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네. 왜냐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가장 많은 의원들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자는 거예요. 권역별 병립, 네. 현역 의원들이.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권역별 병립형 의원을 갖고 계신 의원이 100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체 중에. 그럼 전체 중에. 100명이 더 넘으면 167명이니까 오히려 연동형이 소수. 그렇죠. 근데 연동이 형이 그만큼이나 팽팽해요. 단단하고. 나 80몇 분 서명하시고. 그러니까 서명을 80몇 거의 분 비슷한 했는데. 그 애초에 그때 분위기하고 약간 달라요. 아,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한 60여 분. 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단단한 편입니다. 네. 단단한 편이고 예. 그다음에 한 100여 분 정도가 예. 아니 우리가 결국에는 위성정당 내지는 위성정당을 넘어서 이제는 참칭정당도 막 나올 판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진짜 민주당이다. 예. 뭐 용인이네요. 네, 뭐 찐민주당이다. 뭐 국민의 찐이다. 뭐 하여튼 별게 다 나올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제대로 된 연동형 설계, 진짜 연동형이 이른바 위성정당 논란이 안 나오려면 네. 적어도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선관위가 제안했던 것처럼 200대 100이거나 네. 250대 150 정도는 돼야 왜냐면 나중에 또 합당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 합당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차라리 우리가 명분내고 말지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그 비례 의석이. 근데 47석 연동형이면 이거는 왜냐면 이 지역구 의석을 내는 정당이 주요 정당들이 이렇게 되면 비례 의석을 거의 못 갖고 와요. 이렇게 되면 그거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꼼수 비례정당이 계속 출몰할 바에야 네. 과거 우리가 가졌던 두 가지 가치 있잖아요. 소수 의견이 그 의견에 맞게 대접받게 해줘야 된다.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역구도를 완화해야 된다. 그중에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정당 개혁안으로 이번에는 일단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께서 거기서 지금 하신다는 건 광주가 아마 이른바 예. 뭐라 그랬죠? 예. 동서간 어떤 이렇게 이제 반목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 예.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지역 감정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정치인들이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그러면 거기에 위치를 잡고 아마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서 병립형 그 발표를 하면 어떨까요? 호남 지금 지역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도 이제 조 변호사님이랑 전망 면에서는 의견 같이 합니다. 예. 광주 내려가셔가지고 이 시기에 뭔가를 네. 발표하신다는 거는 권역별 병립형 발표를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석패율제를 의무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동서 갈등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석패율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어려워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 만들어주는 제도가 일종의 있어요. 패자부활정. 패자부활정 같은 게. 그러니까 이중등록제 같은 거. 그렇죠. 예. 그게 이름을 이제 우리는 이중등록제라고 하고 일본은 아쉽게 졌다 해서 석패율제 예. 같은 거라고 예. 하는데 예. 근데 이번에 아마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무 막 제도도 복잡해지고 적응도 어렵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을 그냥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병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뭔가 좀 개혁적인 느낌 내야 되니까 권역 이렇게 붙인 건데 근데 결국 이거는 사실은 뭐 그런 식으로 석패율제가 결합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냥 중앙에서 공천하는 거라 가지고 글쎄요 뭐 이렇게 크게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소수 정당이라든가 제3정당은 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그 당세가 그러니까 권역별 병립을 하면은
이게 지금 이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대충 쪼개자는 건데 네. 그러면 한석을 배출하려면 대충 7% 정도 득표가 나와야 돼요. 정당 네. 득표가. 그러면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도 이게 너무 교만한 얘기인가? 아니,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아니 갤럽 조사 3%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 정당 인지도는 또 올라갈 네. 테니까 다른 데서는 뭐 많이 나온 데도 많은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진보 정당들에서 엄청 반발이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지금 녹색 정의당으로 네. 이번에 했나요? 거기 7% 넘기기 사실 쉽지 않을 않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보당도 그렇고. 네, 진보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좀 굉장히 민주당과의 어떤 반발 같은 것들이 굉장히 거세질 거고.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 입장만 놓고 보면은 신당들이 난립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대표 주자라고 할 만한 정당이 플러스가 되는 면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네. 거기서 그 유의미한 득표를 얻지 못한 정당들이 아웃이 되면 네. 전체적으로 모수가 줄기 때문에 의석 배분율에선 늘어요. 네. 나머지 정당 남게 되는 정당들. 네. 그러니까 근데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럼 저희 오히려 최대 수혜자가 개혁. 아니 뭐 되는 만약에 거예요? 그 가드 이거 뭐 이른바 턱걸이를 넘어선다면 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물론 뭐 근데 저희가 혜택을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아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민주당에서 지지고 볶고 뭐 알아서 하시는 거는 뭐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건데 네. 이게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행보랑은 되게 다른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제도 아까 제가 뭐 의석에 관한 비율도 얘기했지만 그 비율 이후에 또 넘어서야 될 부분이 연동형 비례제 되면 다당제하고 정당들의 난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네. 그렇게 되면 그때 어떻게 협치에 의한 국회 운영을 가능하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각제하고 달리 그 제 정당들의 인사 요구와 협치 요구를 행정부가 마냥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장치를 어떻게 이제 전체적인 정치 제도를 손봐가면서 이끌어갈 거냐 이거는 장기적인 숙제로 좀 고민해야 아니 돼요. 근데 그거는 조 변호사님 우리 그 다 아는데 아까 우리 이제 비례 47석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예. 난립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린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늘리면 그런데 이번에는 뭐 늘릴 리가 없고 그렇죠. 47석에서 늘어날 네. 수는 없는 거고. 그럼 47석에서 사실은 해도 약간 소위 좋게 말해서 뭐 예. 자매 정당 같은 데서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마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가 민주당이 한 49% 정도 되고 국민의힘 계열이었던 미래통합당이 41%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대 정당들은 다 초과 의석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네. 그때 미래통합당은 좀 못 가져갔죠 아마. 초과 네네. 당연히 네. 많이 졌으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49%를 득표했는데 그때 아마 지역구에서만 한 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로잡자라는 거. 이 지역구 득표와 실제 결과 사이의 불균형을 네. 연동형을 통해서 보정하는.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 그래도 한 4% 5% 받는데 의석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고 예. 이거를 막자라고 해서 연동형을 한 건데 근데 이 정신 자체는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맞아요. 세계 어디만큼 어디라도 필요한 거라서. 근데 민주당이 예전에 이제 DJ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이럴 때는 연동형이나 이런 선거제 개혁을 되게 세게 밀어붙였었는데, 그러니까 뭐 좀 그렇죠. 하여튼 뭐 잠시 후에 결과가 나오면 관련해서 저희가 조상호 변호사하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28분이어서 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왜 물을 뿜을 물 뻔했어요. 부을 뻔했네. 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사실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반윤 전선이고 그리고 이제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려면 이준석 신당을 포함해서 200석을 만들어야 된다. 200석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대드덕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바로 즉각 같이 할 계획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이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 전 장관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개혁의 대상이신 분과 개혁신당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는 같이 할 계획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아, 끝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충분하네. 예. 네. 하여간 오늘 너무 짧게 모셔서 그런데 저희가 조만간 또 자리를 마련해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30초 정도만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한테 개혁신당 열심히 하고 있더라. 천하람이 오렌지색 옷 입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 그냥 뭐 이준석 신당이 개혁신당이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 좀 더 알려져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스포트라이트를 원래도 갖고 있지만 더 저희도 열심히 몰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가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새 천하람 왜 이렇게 안 보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전략적으로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 예. 라고 하는 마지막 30초에 하기에는 대단히 쓸모없는 아무튼 개혁신당 관심 많이 가졌어요. 아니, 저 요거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역구는 순천에서 출마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저희 뭐 거의 그렇다고 보고요. 근데 예. 이제 당에서는 좀 전략적인 유연성을 끝까지 좀 유지해달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예. 뭐 최종적으로는 제가 예. 또 출마 선언을 곧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 출마 선언. 몰라요, 그건 저도. 당에서 또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조만간 또 모셔서 다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은 네. 너무 짧다. 예. 조 변호사님도 화이팅. 예, 저희는 경선이 본선인 지역이라 예. 지금 경선이 치열하게 지금 그러니까요.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번에 또 제대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